반갑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양한 이질적인 산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기회가 좀 많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IT나 게임 이런 쪽과 제조업이나 서비스 또는 금융 쪽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어떤 또는 그 로직, 그 산업의 로직 또는 뭐 프레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르다. 항상 이 IT를 벗어나면 참 이렇게 세상이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질감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저희들이 흔히 하는 이런 어떤 IT 쪽의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분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금융권의 오늘 이제 발표라든지 컨퍼런스는 항상 가보면 대단히 이제 무겁고 엄숙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이제 어떤 개인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라인 컨퍼런스에 제가 이제 2019년인가 18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라인에서 준비를 했던 게 클로바라는 AI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AI 스피커를 이제 처음 토요타하고 이제 제휴를 하면서 이제 AI 스피커를 이제 축으로 해서 토요타하고 라인이 제휴하는 그런 어떤 라인 컨퍼런스에서 그걸 이제 발표하는 이런 행사였습니다만, 그래서 라인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클로바 AI에게 시연하는 얼마만큼 자기들의 어떤 AI 기술이 뛰어난가 하는 것들이 시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만, 그래서 AI 스피커를 놓고 라인 대표가 나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뭐 클로바, 뭐 곤니찌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AI 스피커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답을 안 해요, 답을. 또 다시 이제 야 클로바 어쩌고 저쩌고, 클로바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는데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대표가 이 답변을 안 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다시 스위치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러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또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클로바 뭐 곤니찌와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웃고 이제 뭐 어쨌든 끝났죠. 근데 나중에 이제 토요타하고 제휴를 발표할 때 토요타의 상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같은 상황은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신제품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때는 몇십 번, 몇백 번의 테스트를 하고 완벽하게 됐을 때 발표를 하고, 이게 만약 오늘같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들은 정말 대형 사고다. 이건 정말로 담당자가 목이 나갈 수도 있는 사고다. 근데 라임에서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웃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스위치 다시 켰다가 다시 하고 뭐 안 됐으면, 아마 끝까지 안 됐으면 뭐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끝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단적으로 해서 그 이제 토요타 상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좋다 나쁘다 이슈는 아닙니다. 어쨌든 다르다. 야 너무나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제조업이 저 모양이고 일본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된 것은 뭐냐면 IT가 기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와 금융을 견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IT가 제조업과 서비스와 금융을 견인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라인 컨퍼런스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약간의 문화적 차이, 약간이 아니죠, 상당한 문화적 차이.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면 금융권은 단지 범생이의 문화, 범생이의 로직, 범생이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고, IT는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일진의 문화. 그래서 돌격 앞으로 뭐 안 되면 다시 하고 뭐 또 틀리면 뭐 고치면 되고라는 이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는 가운데서 범생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금융권이 대단히 당황하는, 그리고 곤혹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또 하나의 이질적인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이걸 현재 금융 서비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대개 금융권이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라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있는 제 책 표지는 제 책의 표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나왔습니다만 책 제목은 메타버스는 환상인가? 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는 70%는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메타버스가 붐을 이룬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에 의한 외부 활동의 제약이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만약에 코로나라는 2년의 어떤 우리가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참 묘한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자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대신에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VR, AR 또는 XR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또는 가상세계, 버추얼월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하나 유행어처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몽어스라든지 로블록스,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성공을 촉발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실체를 둘러싸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는 과연 게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메타버스는 VR일까요? 어떤 사람은 또 메타버스를 VR이라고 그럽니다. 메타버스의 실체는 VR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메타버스는 그럼 가상세계일까요? 버추얼월드일까요? 버추얼월드라고 개념을 하는 순간 AR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사라집니다. 또는 흔히 메타버스에서 분류하고는 라이프 로깅 이런 개념은 또 소멸합니다. 그럼 또 뭘까요 이게 도대체? 메타버스는 플랫폼일까요? 메타버스는 앱일까요? 이게 많은 데 있어서 엄청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체가 모호한 메타버스는 계속 유행어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일까요?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기존의 VR, AR과 다른 걸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과거에 2015년부터 한 3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또 VR, AR의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 메타의 저커버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VR은 인터넷을 잇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도구가 될 것이다. 플랫폼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또 저커버그는 최근에 VR이라는 말을 메타버스라는 말로 살짝 바꾸치기 하고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또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언급하면 주가가 폭등합니다. 어떤 회사나 관계없이. 메타버스를 언급하면 해당의 특정 어떤 ETF 등등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둘러싼 또 하나의 혼란은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이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구축한 후에는 그 구축한 메타버스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구축한 메타버스 또는 지자체에서 구축한 메타버스, 예를 들면 춘천의 커피 페스타 이런 메타버스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몇 번을 들어가서 찾아봐도 그 속에 들어있는 아바타는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과연 이런 어떤 열광 속에서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구축 후에 아무도 찾지 않는 혹시 폐허가 아닐까? 한번 회오리처럼 휩쓸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메타버스, 유령의 집인 거죠. 자, 그런데 메타버스 또 하나 우리가 할 때 불편한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에 세계로 휩쓸었었던 세컨 라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세컨 라이프입니다. 지금의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과거의 세컨 라이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제페토에서는 가상의 국제회의, 가상 유엔이라는 그 정도의 활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밑에 보이고 있는 지금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보이고 있는 그림은 그러나 가상의 위에 있는 가상국제기구의 회의입니다. 위의 그림은 스탠포드가 구축을 했고 얼마 전까지 이게 들어가는 게 가능했었습니다만 미술품 등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회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입니다. 이 정도의 메타버스 공간은 현재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서 각자의 미술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은 제가 메타버스에서 중앙대에 건물을 세우고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다양한 형태의 액티브한 실험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컨 라이프라는 게 소멸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의 메타버스에 대한 붐에는 바로 이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왜 소멸했던가? 왜 15, 16년 이상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메타버스 1.0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세컨 라이프는 왜 소멸했던가? 이 진지한 질문에 아무도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금융권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계속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MZ세대의 등장입니다. 근데 MZ세대의 특징들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단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MZ세대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게임으로 훈련된 세대라는 점입니다. MZ세대는 철저하게 게임이라는 가상공간과 가상의 재화로 청소년 시절부터 훈련되어 온 대단히 특이한 세대입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NFT라는 것도 그렇고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것도 그들은 게임의 감각으로 합니다. 그건 금융의 감각이 아닙니다. 게임의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의 아이템을 사가지고 또는 게임의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플랫폼에 가서 아이템 매니아에 가서 사고 팔고 그걸 현금화시키고 하는 그들의 경험이 지금의 어쨌든 메타버스의 붐에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전혀 무리 없고 불평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IT에 대한 자유로운 구사입니다. 그들의 삶은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키보드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T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이게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의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세대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가상사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예를 들면 제페토를 들여다보면 10대의 여성 유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가상과 현실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가상자산에 있어서 코인을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 수업에 들어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4학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해본 적이 있느냐? 거의 한 3분의 2가 해본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남겼느냐 잃었느냐라고 했을 때 3분의 2가 또 거의 손실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상자산을 잃었다는 그 개념이 현실에 실제로 화폐를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테라하고 루나는 좀 다릅니다. 자, 이런 MZ세대가 등장하면서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하고 다르게 기존의 어떤 제도권 금융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의 등장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정말 제도권 금융권이 가지고 싶어하는 20대 30대를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제도권 금융하고 대결할 때 메타버스라는 도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어쨌든 이런 어떤 새로운 MZ세대가 등장하면서 메타버스가 등장하니까 대단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NFT 그리고 가상화폐가 등장하니까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게 금융권의 주력 고객은 50대 이상의 자산 보유 계층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존의 50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그 계층은 이탈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가상을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20대 30대의 새로운 유저들을 끌어들여야지 결국에는 이런 유저들을 가지고 기존의 고객들을 가지고 은행들이 간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고객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은행도 고령화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래의 고객인 MZ세대하고 현재의 주력 고객인 50대 이상의 자산 보유 계층과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자, 과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가상경제 이런 게 과연 과거에 없었을까요? 2000년대 한국에서 가상경제와 가상화폐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금융권이 지극히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부도 똑같습니다. 2003년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저는 주로 게임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경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2003년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에 온라인 게임의 진화와 아이템 거래 미래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실렸던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그 대학에서, 유명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책입니다. Innovation and Strategy of Online Games. 거기에 이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가상화폐하고 가상경제 등장, 그리고 현실경제와 연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하나의 표입니다. 표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거래의 시스템을 정형화시킨 모델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아이템 거래하고 현실의 경제가 연동되어 있는, 즉 현실의 은행과 연계된 상태에서 아이템 거래라는 가상의 화폐 또는 가상의 아이템이 거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어떤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냐면, 빗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거래와 가상화폐의 거래 구조,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결합되어 있는 모델의 원시적인 모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모델에 대해서, 가상화폐, 가상경제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는 이제 버블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와 거래 플랫폼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나무는 모든 금융권이 가서 만나주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청하는 아주 거대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가상화폐가 버블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행복한 시절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NFT와 거래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는 버블이 꺼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버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관련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 항상 주가가 오르고 모든 어떤 핫한 관심이었습니다만, 글로벌 어떤 트렌드를, 구글 트렌드를 보면 전성기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버블은 우리가 테라하고 루나를 보면서 이미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하고 루나, 근데 테라하고 루나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게 만약 제도권 금융이었다면 이미 그 권도영 씨인가요? 그 만들었던 그 사업의 주체는 이미 구속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가상화폐는 현재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 또는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더 놀랬던 것은 그분이 다시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던 걸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들였던 비트코인이 정말 어디로 갔는가, 이것도 현재 그들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NFT 버블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래 건수가 하루 평균 대략 한 92%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메타버스하고 가상자산은 스테이지 2,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금융권은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이라는 등장은 금융권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이게 금융권은 가상이라는 개념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즉 손에 잡히는 리얼이라는 개념에 축적된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상, 버추얼이라는 개념에 원래 대단히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취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권이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권 금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즉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가상화폐, NFT 버블의 붕괴는 스테이지 2 단계로 넘어가면 기존의 강자들, 기존의 금융 강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 거래자들, 그리고 특히 2030의 MZ세대는 이 신뢰라는 개념에 대단히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금융권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이라든지 독도는 농협에서 예를 들면 신한금융에서 메타버스를 만들고 농협에서 독도버스 등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금융권이 얼마만큼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아바타가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고 땅에 농사를 지으면 직접 뭐 물고기나 쌀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형적인 게임입니다. 게임. 이런 게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온라인, 즉 직접 뭐 쌀을 집으로 배달해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한금융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엔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럼 결국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소셜 게임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뭐 붕어빵 타이쿤, 아이러브 스쿨 같은 소셜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셜 게임 앱 수준의 메타버스를 금융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정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권 메타버스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는 핀테크 기반의 금융으로 MZ세대를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까지 금융권에 대한 메타버스라든지 금융 이전에 금융권에 대한 여러 가지 핀테크는 대단히 모범생의 테크닉으로 모범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MZ세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는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하고 NFT의 발행과 거래 관리 플랫폼으로 금융 메타버스는 진화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마이데이터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 플랫폼과 실제 금융이 결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금융과 실제 금융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MZ세대가 익숙한 게임적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게임적 요소가 결합이 된다고 해서 게임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있는 기능을 아무리 온라인이나 가상으로 옮기고 마이데이터의 기능으로 앱 속에 옮겨봐야 MZ세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세대는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낙후되어 있는 K금융의 글로벌 진출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 K금융이라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금융기법을 가지고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 플랫폼은 메타버스, 중간 모듈은 가상화폐하고 NFT, 가상부동산 등 발행과 거래라는 하나의 구조, 그리고 도구가 AI나 빅데이터하고 마이데이터 같은 게 도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UCC가 최종 윗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이 참여하고 생성하는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툴을 갖추는 형태의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구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